위험자산의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자. 줄이면 어느 것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금, 여전히 유효하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보자. 자,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앞에 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점도표 변화입니다. 올해 말에 점도표가 기존의 5.1, 이건 미디언 값입니다. 중간값이라는 거고요. 5.1에서 5.6%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 두 번 정도, 보통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니까요. 한 0.5%포인트, 그러니까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내년, 내후년 전부 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연준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준금리 인하할 겁니다. 내년에는 인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이 양원 연설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의 단계에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싸움만 남은 것이지 거의 목에 찼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외에 다른 것을 고민해야 됐다라는 것도 맞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채권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반영된 기준금리 수준이죠. 7월, 9월, 11월, 12월 달 앞으로 총 4번의 FOMC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 9, 11은 전부 다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다가 재밌는 거는 12월 보세요. 12월에 다시 인하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4번에 걸쳐서요.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은 좀 오바고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년에는 인하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예요. 이게 2024년 3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 뒤에 반영돼 있던 금리 수준입니다. 대부분 높은 컨센서스 35.8%가 어디냐면 5에서 5.25%. 지금이 5에서 5.25%입니다. 즉 지금부터요 9개월 동안 과정은 달릴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죠. 자, 미래에 대해서 어느 한 포인트에 한 수준의 컨센서스가 모여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밑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표는요. 2024년 3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 FOMC에 금리 수준에 반영되어 있던 컨센서스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바뀐지를 보여준 겁니다.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요. 한 달 전에는 보세요. 대부분 인하 베팅이었어요. 34.5%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낮은 4.5%, 그러니까 거의 한 0.75%포인트 인하 확률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전, 하루 전, 현재는 대부분 동결 아니면 이제 인상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인하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연준은 앞으로 2번 인상할 거다라고 컨센을 정해놨고 금융시장은 인하한 것에서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9개월 뒤에는 동결 아니면 지금보다 수준이 낮을 거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준과 시장 간의 금리 향방에 대한 수준에 대한 괴리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는 순간이고 그 순간 7월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의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번에 프로젝션입니다. 성장률, 실업률, 물가. 3월 달은 파란색이고요. 6월 달 이번에 한 것은 주황색입니다. 성장률이 3개월 만에 0.4에서 1%로 0.6%포인트로 높여 잡았고요. 당연히 고용시장은 좋다고 해서 실업률은 낮춰 잡았어요. 그러면서 물가는 높여 잡았죠. 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너무나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좋게 보느냐? 근거가 있었겠죠?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ISM 지수 아시죠? 미국의 공급자들, 즉 기업체, 제조업, 서비스업한테 하나하나 서베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달에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으냐?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으냐? 그런데 미국의 비중이 다르죠. 제조업은 약 한 17%, 나머지 전부 다 서비스업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되게 중요하지만 제조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각각의 비중을 감안해서 가중평균에서 ISM 가중평균 지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의 선행지표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여전히 시사는 아래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연준이 너무 나이브하게 좋게 보고 있다. 제가 판단하는 ISM 가중평균 지수를 갖고 놓고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1.8% 전후 약 한 2%에서 여전히 한 9% 정도 다운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연준이 이번에 바라보는 이 낙관적인 편향, 부채 한도수상 봉합됐고 지역은행의 디폴트 정도 이미 JP모간이 충분히 다 가져갔고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최근에 바로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미국의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0개월 내 최고치를 쏟고 있죠. 또한 고용시장은 타이틀 42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추방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이번 달 말에 통과됐죠. 자, 이런 첨예한 고용시장에서의 임금의 둔화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연준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매 월마다 업데이트 드리는 것이죠. OECD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자, 동글뱅이는 제가 생각하는 스리스홀드, 임계치. 그것을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10번 정도 이탈했다. 그때 빗금을 보면 경기 침체 구간이 8번 있었다. 즉 확률은 80%. 이번에 똑같이 신호가 떴다. 물론 이것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맨 최근에 보시면 내려가는 게 좀 완만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왜냐면 내려가고 있는 건 오케이. 하지만 내림폭이 이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턴어라운드 신호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좀 느리더라도 지금은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를 갖고 봤으면 여전히 침체 신호는 떠 있다. 이 침체 신호가 실물 경제에 6에서 9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5월달 기준으로 떴기 때문에 6개월에서 9개월 뒤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반에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는 GDP 역성장, 즉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보면 90년대, 94년에서 96년도 중반에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된 동그라미 있죠. 이게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죠. 만약에 20% 확률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 국면 전환 레진 모형의 신호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면 바로 이때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때도 르네상스 시대에 미국에서 펼쳐졌는데 효율성이 극대화. 왜냐하면 IT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미국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기가 있었다. 침체 신호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침체가 없었다. 이번에도 침체 신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증진돼야 되는데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IT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챗 GPT를 비롯해서 AI 테크놀로지다.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매월 여기 와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달에는 정말로 이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들어갈지 아니면 바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요. 이런 모형은 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 진짜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유동성입니다. 미국의 머니베이스, M0, 본원통화, M1, M2 전부 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찍은 적이 언제죠? 쭉 보면 대공황 때입니다. 미국 역사상 M2가 감소한 적이요. 대공황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노랜디? 저는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앞으로 유동성의 축소, 제가 모두의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규제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그널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경제 침체가 현재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아니면 실물시장,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다른 방향을 다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돈이 없어지고 있다, 빨려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7월달로 근시안적으로 좀 좁혀볼까요? 네, 7월달 매우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75%예요. 10명 중에 7명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면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물가예요. 자, 미국의 물가 기여도로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물가는 뭐로 인해서 높고 낮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에너지 부분 있잖아요. 노란색입니다. 2023년 4월, 네, 지난해 6월에 비해서 4월, 5월 달 에너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지난해 6월 달 어땠냐? 에너지가 전체 물가의 3%포인트나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유가 가격 상당히 낮아졌죠? 이번에 6월 달께 이제 발표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 어떨까요? 네, 물가의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면 근원 서비스, 물론 문제죠. 높잖아요. 근데 근원 서비스 파란색 보세요. 4월달, 5월달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바라보고 7월달 연준이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동결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인상할 건지. 물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제가 전망해 봤습니다. 전망은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거 과거 평균이라는 거 주황색이죠. 과거 평균이 뭐냐? 50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월 대비 평균이요 0.2%입니다. 플러스 0.2%예요. 즉 6월 달에
과거의 평균치만큼 전월 대비 증가한다 그랬을 때 전년 동월 대비 얼마가 나오냐? 2.84%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0.2%씩 쭉 프로젝션 해보면 과거 평균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금 수준에서 물가가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고 픽스되다가 내년 연초에 잠깐 오르다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추가적인 2회 인상이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노란색 보시면 인플레이션 과정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0.5%씩 계속해서 오른 적이 있죠. 이번에도 그러면 어떨 거냐라고 보면 지금부터 물가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올라서 6%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연준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를 많이 하죠. 여전히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서 확실히 잡을 때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월 대비 제품 가격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과거처럼 전월 대비 0.5, 0.6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희소하다, 낮은 확률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있죠. 회색. 디플레이션은 없을까? 경기 침체란 거 뭡니까? 이제는 물건 가격이라든지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건데요. 만약에 전월 대비 0.1, 0.2%씩 줄어든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물가는요.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는 0%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자,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전월 대비 평균을 지속되는 과거 평균의 시계가 흐름이 매우 확률적으로 높을 거다라고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연준이 7월 달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앞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7월 전에 나오는 데이터는 특히 물가 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헤드라인은 극히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높아질 것을 감안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좌우로 살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표대로 동결했죠. 네, 이 표가 참 제가 김작가 TV 나와서 한 6, 7개월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과거와 지금이 매번 다르다? 하지만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실질금리가 플러스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2023년 6월달 기준으로 지금 연방기금리가 5.25%. 그때 핵심 PC는 이미 넘었었는데 핵심 CPI가 문제였죠. 이번 달 CPI가 드디어 플러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A-C가 플러스. 그래서 동결기간이 이제 1개월 됐습니다. 자,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기준금리 상단이 물가 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PC, CPI보다 높아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이쯤 되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 평균 보면 그날 50년 동안에 4.2개월 동안 동결했습니다. 6월 달에 동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달까지는 동결인 것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저금리 시대 이후에는 10개월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 물론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게 8월 잭슨에서 얘기할 이중 낙타이죠. 자, 이걸 보고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 두 번의 낙타 등과 같이 볼록 튀어나온 이게 보통 저희 회사가 업라이즈라는 회사가 AI 또한 퀀트 베이스로 여러 가지 신호를 갖고 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빅데이터, 과거의 동일한 패턴을 찾는 데이터 캡처 화면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970년대의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지금 2020년대의 소비자 물가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게 김작가 TV에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죠. 매월 업데이트 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전망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과거랑 지금이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한두 달 시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비슷하다는 게 좀 공교롭게 두렵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아까 과거 평균 전월 대비 0.2%를 프로젝션 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때를 감안해서 벌써 미리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오버킬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7월달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라이브 미팅, 즉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경책을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데이터를 미리 오늘은 전망해드린다 라는 말씀에 좀 더 무게가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잭슨홀입니다. 잭슨홀 때 이 워킹 페이퍼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2년 논문이고요. 가로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세로축은 비정형 데이터.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못하 보니까 데이터의 이 그리핑, 즉
데이터를 모으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죠. 그때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상당 부분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구글이 서치 인덱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많이 검색을 하더라. 빈도수가 높더라 라고 해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세로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정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봤더니 미국이 3.5%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의미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 2가 아니고 3.5%를 넘어야지 미국의 현재 경제 참가자들이 내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졌네. 이제 인플레이션의 타겟팅 아니면 기대를 좀 높여볼까라고 움직이는 기준선이 3.5%라는 게 최근에 데이터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준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2%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차가 바뀜이 이번 잭슨홀에서 상당 부분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준이 동결 가능성 아니면 인상한다. 다양한 노이즈가 있는데 금융시장이 채권금리가 벌써 내년도에 인하를 베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원래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3분기부터 인하를 베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빨리 베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요. 2001년, 2007년, 2008년, 2019년, 2020년 총 5번의 동일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즉 연준과 금융시장의 이런 괴리가 확대된 시기, 그때 항상 S&P 500, 나스닥, 코스피가 전부 약 한 평균적으로 15%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정받았어? 큰일 났네. 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정 기간에 전부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한두 달 안에. 근데 그 회복 기간에는 이전의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거.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까? 이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매크로 데이터를 봤더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의 신규 수주죠. 먼저 주문을 넣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더구나 공교롭게 20년 만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매월 초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하죠. 2001년도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2002년부터 중국이 한국에서 제1의 무역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죠. 올해 하반기에는요. 다시 미국이 중국을 역전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요. 중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붙었거든요. 이제는 역전할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게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훨씬 더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더라도 아직은 거시경제 지표로서는 바닥을 달았다라는 신호는 없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IT 반도체 특히 이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거라는 컨센서스와 향후 좋아질 거다. 또한 삼성전자에 감사한 엔비디아의 콜 이런 것들 때문에 IT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최근에 바닥을 달린다는 형성이 있는 건 사실. 하지만 그거는 꿈을 먹고 사는 금융시장. 매크로 데이터가 따라오면 지속성, 안 따라오면 여전히 해프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걸 보시면요. 제가 왼쪽에 안보자산이라는 얘기, 제가 가끔 김작가TV에서 말씀드렸죠. 자, 저는 반도체 산업은 정말로 미국의 안보자산의 변화에 결부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반도체가 한국의 생존자산입니다. 패권국의 안보자산이 우리의 생존자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교훈을 삼을 만한 힌트는 있다. 과거 미국이 석유가 안보자산이었을 때 최대 요충지였던 걸프 중동 지역에서의 최대 우방국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50년이 걸렸다. 50년 동안은 우방국이었죠. 지금 미국의 밸류체인상에서 한국이 들어온다 그래서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사우디가 결별하는데 50년 걸렸거든요. 앞으로 펼쳐진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죠. 지금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이 걸릴지 아니면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과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우디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단기적인 기회, 왜냐하면 밸류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마냥 기회다? 저는 여전히 퀘스천. 그래서 반도체는 단기적인 기회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곱씹어보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건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건데요. 미국의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형자산 그리고 구조적 건축물이죠. 파란색 보면 건축물인데요. 최근에 어떠세요?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벌어졌죠. 그전에는 같이 나왔어요. 투자 그러면 건축물과 무형자산 같이 증가했었는데 장비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IT 테크놀로지 무형자산이 훨씬 더 증가하는 반면에
건축물 같은 구조자산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페이지는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중국 보시면 2002년도에 파란색 중국이 한국에서 미국을 이기고 제1의 수출국이 됐었는데 최근에 붙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역전될 겁니다.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추석 전후로는 아마 뉴스의 헤드라인상에 대서특필이 될 겁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에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번 최대 수출국이 될 거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그럼 우리는 미국에 뭘 수출하는데 제가 텍스트 두 번째 줄 써놨습니다. MTI 기준으로 네 자릿수입니다. 7411 승용차고요. 8311 반도체고요. 7420 자동차 부품, 전산기록, 매체, 통신 부품.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탑 4입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미국 향이 많아질 거고,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 바뀐 게 거의 한 20년 만이에요. 네, 20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아마 이거 업로드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드리면 지금 이제 만약에 현금 가지신 분들은 위원님은 지금 주식을 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네. 기다리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맞춤 솔루션인데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죠. 네. 항상 모든 자산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다 사자.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것을 1년에 사는 게 1,000만 원이면 매월 100만 원씩 살 거냐, 아니면 이번 달에는 안 사고 다음 달에 200만 원 살 거냐, 그런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위험자산을 사던 것을 과거에 100만 원 샀으면 좀 줄이자.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자.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좀 줄이자라는 게 포커스가 있고, 그러면 줄이면 어느 것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늘상 연초부터 소개해드렸던 하나자산, 금,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또한 저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반도체를 만약에 사기를 시작한다면 네. 어떤 반도체요? 반도체도 뭐 네네. 소부장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대형주, 네. 아니면 뭐 한국이 아니면 미국을 살 수도 있고요. 네네. 알려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디램 가격에 포커스되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디램 가격 외에서 전방위적인 산업을 하는 삼성전자, 아니면 최근에 챗 GPT에 열풍이 있는 엔비디아, 뭐 다 각각의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 했을 때 과거에는 항상 닉스가 좀 더 퍼포먼스 베타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어느 정도 디램 가격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반도체는 일단 국내 기업들도, 국내 기업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찍으면요. 네, QR코드죠. 네, 맞아요. QR코드입니다. 제가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제 멀티패밀리 오피스라고 네.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QR코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위원님은 다음 달에 뵐 거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네, 오늘 표지가 갭 투자 전술이었습니다. 네. 흔히 갭 투자 그러면 최근 뭐 역전세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갭 투자 전술이라는 것으로 좀 우회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연준과 시장에 이 바라보는 온도차와 동상이몽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7월 FOMC가 가면서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뭔가 벌어졌다가 좁혀지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자산의 기회를 맹목적으로 몰빵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정말로 철저하게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 매크로 측면에서 헤드라인은 현저히 낮아질 건데 핵심이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을 자기만의 대응법을 한번 마련할 때가 됐다. 저는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프로젝션 해보니까 헤드라인은 극히 내려갈 것 같고요. 코어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연준은 코어보다는 헤드라인 내려가는 것에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면서 7월 FOMC를 맞이할 거다라는 말씀을 한 달 반, 한 5주 전에 미리 좀 드립니다. 위원님과는 또 7월 달에 FOMC가 있죠? 네. FOMC 끝나고 FOMC를 리뷰한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세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